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중남미 곳곳에는 아직도 CIA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36년간 20만 명이 죽었고 칠레에서는 축구장이 고문실이 됐죠. 니카라과는 중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이 작은 나라들을 상대로 펼친 비밀 전쟁, 그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194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뒤 트루먼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연설 한 방으로 냉전이라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적으로 규정했고 상대 진영의 확장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초반 미국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사건이 터집니다. 소련이 동유럽 곳곳에 공산 정권을 세우면서 세력을 급격히 확장한 거죠. 당시 미국의 비밀 문서를 보면 소련에게 패배하면 인류 문명 자체가 종말을 맞는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공포심을 레드 컴플렉스, 적색 공포라고 부르는데요. 공산주의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배척하고 없애버리려는 광기 어린 분위기가 미국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조직이 바로 CIA입니다. 1947년 창설된 중앙정보국은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었어요. CIA 국장은 미국 내외 모든 정보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국방부, 국무부, 법무부의 정보기관까지 지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거든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위세가 엄청났죠. CIA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적대 세력에 대해 비밀 공작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임무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바로 도미노 이론을 막는 거였습니다.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주변 국가들도 도미노처럼 줄줄이 넘어갈 수 있다는 가설이었죠. 미국은 특히 라틴 아메리카를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여겼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 반미 국가가 하나라도 생기면 미국 안보를 위협할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1947년 라틴 아메리카 19개국과 리우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아메리카 대륙 어느 나라든 공격받으면 전체가 위협받은 것으로 간주해 함께 반격한다는 거였죠. CIA가 처음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비밀 공작을 펼친 곳은 과테말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16세기부터 약 300년간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19세기 초에 독립했는데요. 독립 후 100년 넘게 독재자들이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1944년 대규모 민중 저항운동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1950년 선거에서 하코보 아르벤스라는 인물이 65.4%의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됐거든요. 과테말라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이뤄진 겁니다. 문제는 아르벤스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대다수 국민을 위해 나라의 부를 재분배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과테말라 인구 327만 명 중 겨우 2%가 전체 경작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르벤스는 이 땅을 정부가 수용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려 했죠. 그런데 수용 대상 땅 중에 미국의 거대 기업인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소유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아세요? 1952년 당시 과테말라 전체 경작지의 1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 하나가 한 나라 농지의 10%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 회사는 바나나 사업만 한 게 아니라 철도, 항만, 유통, 전기 사업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문어처럼 과테말라 경제 전반을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에 별명이 뿔보 문어였어요. 미국에서는 과테말라를
아예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아르벤스는 당연히 돈을 주고 땅을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회사 측에서 거절했습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 정부는 아르벤스의 토지 개혁을 소련의 영향을 받은 위험한 정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르벤스는 공산주의 또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인물로 낙인 찍혔고 1953년 미국은 그의 정부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죠. 작전을 주도한 핵심 인물은 3명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CIA 국장 앨런 덜레스, 그리고 국무부 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였는데요. 재미있는 건 CIA 국장과 국무부 장관이 친형제였다는 겁니다. 덜레스 형제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외교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나란히 자리 잡고 손발을 맞췄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와 깊은 관계였다는 겁니다. 과테말라에서 회사가 손해보면 자신들도 손해였거든요. 개인적 이익과 국가 이익이 뒤섞인 셈이죠. CIA의 비밀 공작은 작전명 PB 석세스로 불렸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기밀 문서를 보면 당시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어요. 문서 곳곳에 화이트 칠이 돼 있는데 민감한 정보를 지운 흔적이죠. 문서 내용을 보면 반란 지도자 선정부터 심리전, 전면적인 무력 행동까지 세세하게 계획돼 있습니다. CIA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쿠데타를 일으킬 적임자를 찾는 거였어요. 그렇게 찾아낸 인물이 과테말라 전직 군인 카를로스 카스티요 아르마스 대령이었습니다. 아르마스는 아르벤스 정부에 강한 반감을 가진 인물이었고 미국과도 매우 친했습니다. 아르벤스 집권 때부터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였거든요. 미국은 아르마스가 자신들 뜻대로 잘 따라줄 거라고 판단했죠. CIA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맞댄 온두라스에 작전 기지를 설치했습니다. 기밀 문서를 보면 준군사 자작전으로 89개 장비가 준비됐고 돌격대와 전문위원 260명이 배치됐습니다. 항공작전으로는 약 80회에 걸쳐 공중보급이 이뤄졌죠. 엄청난 규모였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르마스의 반군은 약 500명에 불과했는데 아르벤스 정부군은 최소 5,000명이었거든요. 병력 차이가 10배였습니다. 그래서 CIA는 또 다른 작전을 준비했죠. 바로 심리전이었습니다. 국무부 기밀문서를 보면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군대가 현 정권에 불만을 표출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라디오, 해방의 소리, 루머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루머는 라디오를 통해 시작돼 입소문으로 퍼지도록 설계됐죠. CIA는 해방의 소리라는 방송국을 만들어 본격적인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방송 내용은 아르마스 반군을 민주주의와 정의의 편으로 포장하고 아르벤스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거였어요. 방송이 시작되고 몇 주 지나자 과테말라 국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CIA는 더 기가막 작전을 펼쳤는데요. 1954년 5월 24일 방송 중에 갑자기 프라이팬과 냄비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비명을 지르며 방송이 끊겼죠. 과테말라 국민들은 방송국이 정부군에게 습격당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연기였어요. 프라이팬 두드리는 소리로 총소리를 흉내낸 거죠. 이틀 뒤 방송이 재개됐을 때 진행자는 아르벤스가 우리를 공격했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릴 준비가 돼 있었기에 공격을 무찌렀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사기극이었던 거죠. 이런 심리전 결과 방송 내용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CIA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과테말라 대주교에게 접근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타락한 대통령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과테말라는 가톨릭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대주교의 편지는 큰 영향력을 발휘했죠. 위기를 느낀 아르벤스 대통령은 군사력을 보강하려 했지만 미국이 과테말라의 무기 구매를 막는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르벤스는 동유럽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비밀리에 낡은 무기를 사들였는데요. CIA가 이 사실을 포착하고 즉시 미국 언론에 알렸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과테말라의 무기 수입은 공산주의 침투를 의미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죠. 이렇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1954년 6월 18일 CIA 지원을 받은 아르마스 군대가 국경을 넘어 동시다발적으로 과테말라를 침공했습니다. 드디어 쿠데타가 시작된 거예요. 심리전에 흔들린 국민들, 대통령에 대한 신뢰 상실, 거기에 군사적 압박까지 더해지자 아르벤스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1954년 6월 27일 그는 대통령직 사임을 발표하고 멕시코로 망명했죠. 카스티요 아르마스가 새 대통령으로 추대됐고 그는 반대파 제거에 나섰습니다. 반공국방위원회를 만들어 인구의 거의 10분의 1에 가까운 3명 이상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했어요. 아르벤스가 추진하던 모든 개혁 정책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아르마스의 임기는 단 3년에 그쳤습니다. 1957년 그는 자신의 경호원에게 암살당했거든요. 그 후로도 과테말라에는 군부 정권이 계속 들어섰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 간 내전이 196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36년간의 내전 기간 동안 최소 20만 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고 약 15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테말라 쿠데타로 자신감을 얻은 CIA는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바로 쿠바였죠. 쿠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였어요. 1898년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쿠바는 사실상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많은 이권을 챙겨주는 정권이 집권했죠. 그런데 1950년대 중반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였어요. 이들은 바티스타 독재 정부를 상대로 전투를 벌였고 1959년 2월 1일 마침내 쿠바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카스트로는 집권 후 설탕, 전기 등 주요 경제 부문을 미국 기업으로부터 강제 수용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미국 투자자들과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은 쿠바산 설탕 수입을 5분의 1로 줄이는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소련이 나타나 남는 설탕 우리가 다 사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미국이 우려하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된 겁니다. 1960년 12월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취임 전 CIA 국장 앨런 덜레스가 케네디를 찾아가 쿠바에 대한 비밀 공작 계획을 브리핑했죠. 작전명은 자파타였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던 반 카스트로 세력, 즉 쿠바에서 망명한 사람들을 모아 자금을 지원하고 훈련시켰어요. 1961년 4월 17일 새벽 1시 수송선에 탄 약 1,400명의 반군이 쿠바 히론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카스트로가 이미 움직임을 간파하고 전투 준비를 마친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상에서는 쿠바 군대가 반군을 막아냈고 하늘에서는 공군이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카스트로 정부를 무너뜨리려던 비밀 공작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죠. 이 사건으로 쿠바와 소련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1961년 7월 쿠바는 소련과의 동맹 관계를 공식 선언했고 작전을 주도했던 앨런 덜레스는 같은 해 11월 케네디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1961년 4월 쿠바 상륙작전 실패는 CIA 비밀 공작 역사상 최대 흑역사로 남았죠. 1970년대 초까지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 전통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한 나라였습니다. 1930년대 초부터 약 40년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민주적으로 선출했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됐거든요. 그런데 1970년 칠레를 지켜보던 미국 주요 인물들이 칠레가 공산화될 위협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 CIA 국장은 리처드 헬름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헨리 키신저였죠. 키신저는 칠레의 한 정치인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살바도르 아옌데였어요. 키신저는 그를 라틴 아메리카 모든 지도자 가운데 미국의 가장 적대적인 인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옌데는 칠레 사회당 수장으로 약 40년간 정치 활동을 해온 인물이었고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죠. CIA는 1964년 선거부터 적극 개입해 친미 성향 후보가 당선되도록 비밀 공작을 펼쳤습니다. 1970년 가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CIA는 우파 성향의 호르헤 알레산드리를 지원했어요. 하지만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옌데가 승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1위인 아옌데와 2위인 알레산드리의 표 차이는 고작 4만 표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데요. 사회주의자가 최초로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였기 때문이죠. 아옌데의 정책 노선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국민과 제3세계 모든 국민의 낙후, 무지, 굶주림의 이유는 소수 특권층에게 이익이 집중되기 때문이라며 경제적 착취는 이제 그만, 사회적 불평등은 이제 그만이라고 외쳤어요. 아옌데는 칠레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로 구리, 철강, 민간은행 등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칠레가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구리술 대국이었고 당시 수출의 거의 80% 가까이가 구리였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미국 기업들의 지분이 상당했죠. 국유화 정책은 미국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아옌데 전복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프로젝트 풀이었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를 보면 닉슨 대통령이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에게 지시한 내용이 자필로 적혀 있는데요. 핵심 문구는 경제가 비명을 지르게 하라 였습니다. 경제적 압박을 통해 아옌데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겠다는 거였죠. 구체적으로는 칠레에 대한 민간 투자와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국제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어 금융 지원을 제한하며 칠레 구리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방법을 강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어요. CIA는 여기서 더 나아가 칠레의 지리적 특징을 노렸습니다. 칠레는 남북으로 4,000km 이상 길게 뻗은 지형이라 생필품 등 물류 수송을 대부분 트럭에 의존했거든요. CIA는 트럭 노조를 매수해서 파업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택배 대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였죠. CIA는 약 800만 달러, 지금 시세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고 칠레의 파업 사태는 크게 악화됐습니다. 각종 비밀 공작이 계속되면서 칠레의 혼란은 가중돼 아옌데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졌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아옌데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임명했어요. 피노체트에 대한 군의 평판이 나쁘지 않았고 직무를 잘 수행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불과 2주일 후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피노체트가 CIA 지원을 받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작전명은 산티아고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대통령궁을 폭격했어요. 민간인이 있는 건물을 공중 폭격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아옌데 대통령은 그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폭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점령되지 않은 국경 라디오 방송과 전화로 연결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어요. 역사는 우리 편이다. 노동자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는 비장한 메시지였습니다. 연설 후 아옌데는 사망했고 군인들이 그의 시신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CIA 지원과 칠레 군부의 쿠데타로 라틴 아메리카 첫 사회주의 정부는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피노체트는 칠레 대통령이 되어 1973년부터 1990년까지 17년간 철권 통치를 펼쳤어요. 쿠데타 선고 후 약 2개월 동안 피노체트는 칠레 국립 경기장에 시민 약 2만 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고문당하거나 반대파로 지목돼 살해됐죠. 이 작전을 실행하는 악명 높은 기구가 바로 디나였습니다. 히틀러에게 게시타포가 있었다면 피노체트에게는 디나가 있었던 거예요. 디나는 노동운동가나 좌파 성향 인물들을 색출하고 전국 각지에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민간인을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했습니다. 피노체트는 죽음의 순찰대라는 특수부대도 만들어 반체제 인사를 체포하고 그 시신을 헬기로 이곳저곳에 버렸어요. 17년 독재 기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살해된 국민이 약 1200명, 고문당한 사람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쿠데타 성공 직후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가 나눈 통화 내용을 보면 그들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공산주의 정부가 전복됐다. 피를 좀 보고 있지만 별일 아니다. 축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닉슨은 곧 엄청난 추문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었어요. 1972년 6월 닉슨이 대통령 재선을 위해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선거본부를 불법 도청하려 시도했고 여기에 전직 CIA 요원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추문으로 닉슨은 1974년 8월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미국 최초의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 됐죠. 이 사건을 계기로 CIA 활동도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불편한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CIA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철저한 보수주의자이자 반공주의자였던 레이건의 다음 목표는 니카라과였어요. 1970년대 말까지 니카라과는 소모사 가문이 43년간 가족 독재를 펼치고 있었는데 다니엘 오르테가를 중심으로 한 산디니스타 세력이 1979년 대중혁명을 주도해 소모사를 몰아냈습니다. 레이건은 즉시 산디니스타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전 계획을 승인했죠. CIA는 산디니스타를 반대하는 세력을 접촉해 자금과 물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지지를 받은 세력은 콘트라라는 반군 단체로 재탄생했어요. 콘트라는 온두라스에 작전 기지를 마련하고 CIA 지시에 따라 산디니스타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여러 테러 행위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콘트라는 마약 운송과 유통에도 손을 댔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약 네트워크를 만들어 미국에 코카인을 밀반입 파는 데 가담했죠. 레이건의 은밀한 행보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미국 의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는 레이건의 개입에 제동을 걸었고 1982년 12월 하원은 콘트라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411대 0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어요. 강력한 신호였죠. 하지만 레이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피해 몰래 콘트라를 지원할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거든요. 1983년 2월 니카라과 동부 해안 5개 항구에서 폭발 사건이 벌어졌는데 CIA 비밀 요원이 설치한 폭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니카라과 오르테가 대통령은 레이건이 추악한 전쟁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었어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것이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행위라고 판결하면서 니카라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궁지에 몰린 레이건은 합법적으로 콘트라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했고 직접 TV와 라디오에 나가 미국인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였죠. 1986년 6월 의회는 결국 레이건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방부 기금 1억 달러를 콘트라 지원에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콘트라를 지원하는 길이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충격적인 보도가 터졌습니다. 레바논의 한 신문사가 1986년 11월 초 미국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했다고 보도한 거예요. 당시 레바논 이슬람 과격단체 헤즈볼라가 미국인 30명을 인질로 잡았는데 레이건 행정부가 비밀리에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란에 접근했습니다. 이란에게 무기를 팔 테니 인질 석방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죠. 문제는 미국이 이란을 테러 국가로 규정했다는 점이었어요. 이중적인 정책이었던 겁니다.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1987년 5월부터 석 달간 이란 콘트라 청문회가 TV 생중계됐습니다. 레이건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 애썼지만 특별검사의 끈질긴 조사로 무기 거래가 드러났죠. 비교적 정직한 이미지였던 레이건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탄핵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정적 증거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레이건은 위기를 모면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콘트라를 직접 지원하기는 어려웠죠. 대신 레이건은 니카라과 안에서 산디니스타 정권을 반대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를 공식적인 기금으로 도왔습니다. 이 작전은 1990년 2월 니카라과 대통령 선거에서 산디니스타 반대편인 보수 야당 후보 비올레타 차모로가 당선되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공식적으로 종료됐고 CIA가 지난 수십 년간 벌였던 비밀 공작의 규모도 상당히 줄어들었죠. 하지만 니카라과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중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과테말라는 36년 내전으로 20만 명이 죽었고 칠레는 17년 독재로 수천 명이 고문당하고 살해됐어요.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중남미 곳곳에는 여전히 CIA가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